메이지 유신 후 일본 정계의 주도 세력은 조슈번과 사스마번 출신들이었다. 메이지 유신의 주도 세력이었던 그들은 이후 번벌을 이루어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일본 정계를 주도했다. 특히 육군은 우리 조슈번이, 해군은 우리 사스마번이 완전 장악했지. 초기 전국을 주도한 인물은 조슈번 출신의 이토 히로부미였다. 내가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지. 조선 통감으로 있다가 초대 총독이 되는 데라우치 마사타케, 역시 야마가타 세력의 적자 격인 인물. 다만 이 시기 민권운동이 성장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 즈음 중국엔 경랑이 일었다. 1901년 리홍장이 죽자 위안스카이가 후임으로 앉아 막강 실력자로 자리 잡는다. 순원은 의사 생활을 하다가 1894년 세상을 바꿀 구상을 담은 정치개혁서를 리홍장에게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령, 이 나라가 치유될 길은 혁명밖에 없는 건가? 이후 본격적인 혁명 활동에 뛰어든 그는 1905년 일본에서 혁명가들을 규합해 중국 동맹회를 조직하고 국내외의 지부를 구축해 나갔다. 혁명 시민들은 모두 앞으로 전진하라. 한편 이 시기에 유럽은 긴장 속에 흘러가고 있었다. 자본의 집중으로 독점 자본주의의 길을 간 열강들은 식민지 확보에 나서고 먼저 먹는 자가 임자지.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왕위 계승자가 사라예보를 찾았다가 세르비아 청년의 손에 암살당한다. 이를 빌미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그러자 러시아가 같은 슬라브계 나라인 세르비아 편에 섰고 독일은 같은 게르만 민족인 오스트리아 편에 서서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 당시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동맹 관계에 있었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도 동맹 관계였다. 그 밖에도 여러 나라들이 비밀 협상 등을 통해 어느 한편에 가담하면서 전쟁은 대전으로 불리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이다. 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박시백 작가의 35년 이 책을 기반으로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1910년대 무단통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단통치라는 용어는 학교 다니실 때 모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용어일 겁니다. 한마디로 식민통치 초기 일제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우리 민족운동을 강하게 억압하고 아주 강압적인 통치를 한 것인데요.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강제로 병합되었고 조선 통치는 통감부를 대체해 신설된 조선총독부가 맡게 되었다.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조선 초대 총독엔 직전 조선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임명되었다. 조슈번벌과 일본 육군의 적자답게 그는 힘에 의한 통치를 숭상했고 철저한 대륙 진출론자이기도 했다. 식민지 조선은 이제 그가 이끄는 조선 총독부에 의한 무단 통치에 그늘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는 헌병과 경찰의 지휘 체계를 정비해 헌병 경찰 중심의 무단 통치 질서를 구축했다. 헌병 경찰의 최우선 업무는 역시 반일 활동 제압이었다. 그런데 일본의 법률엔 없고 조선에만 있는 제도가 있었으니 조선태혁명이다. 경찰서장, 헌병분 대장은 즉결 처분의 권한을 가졌는데 즉결 처분으로 가장 애용된 것이 바로 태형이다. 하루에 30대까지 때렸고 그 이상일 경우엔 이틀에 걸쳐 때렸지. 이 정도면 꽤 인도적이잖아. 무단 통치의 또 다른 단면은 제복이다. 헌병과 경찰은 물론 공무원, 교사까지도 제복의 칼을 찬 차림이었다. 그렇듯 총독부 통치는 곧 무단 통치, 공포 정치였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강제 병합되면서 대한제국 황제는 통치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통치는 조선 총독부가 맡게 됩니다.
본래 총독부 이전에는 통감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통감부는 1905년 을사늑약을 계기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설치했던 기구인데 조선 총독부 이전에 대한제국 정치에 간섭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통감부가 총독부로 바뀌게 된 것이었죠. 이 총독부의 최고 권력자는 조선 총독이었습니다. 총독부 설립 직전까지 통감부의 수장인 통감의 역할을 했던 테라우치 마사타케가 초대 조선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조선 총독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일본의 다른 관리들과는 달리 천황과 직접 통했고 천황을 제외한 어느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울러 조선 주차군이라 불리는 한국 주둔 일본군에 대한 군 통수권도 총독이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식민지 조선의 법률을 대신하는 제도와 법령을 발효할 수 있었고 각종 관리들에 대한 인사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거의 조선에서는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한 총독 자리에 오른 것이 테라우치 총독이었습니다. 첫 조선 총독이었죠. 이 인물은 육군의 요직을 두루 거친 군인이었습니다. 3대 조선 통감으로 있으면서 이완용 등 친일파들과 함께 한일 강제병합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인물을 시작으로 조선은 군인 출신들이 총독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에 의한 무단 통치가 전개되게 된 것이었죠. 그럼 무단 통치의 대표적 모습들을 살펴볼게요. 일단 1910년대에는 조선에서 경찰의 역할을 일본 헌병들이 하게 됩니다. 헌병은 군사 경찰이잖아요. 그들이 조선에서 경찰 업무를 담당했었죠. 한일병합 이전인 1910년 6월에 이미 한일 양국 간에 경찰권 위탁 각서가 조인되어 경찰의 지휘권이 한국에 주둔한 일본 헌병들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일제는 헌병과 경찰의 지휘체계를 정비해 헌병 경찰 중심의 무단 통치 질서를 구축했죠. 경찰의 수장인 경무총감 자리를 헌병사령관이 겸하고 각도 주둔 헌병 대장이 각도 경무부장까지 겸했습니다. 당시 경찰 인원 전원이 헌병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경찰도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강점 초기 헌병은 8천여 명에 육박했고 보통 경찰은 6천 명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상층 간부는 대부분 헌병들이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헌병들이 경찰 업무를 주도하는 상황이 됐었던 것이죠. 헌병 경찰의 최우선 업무는 당연히 반일 활동을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내에 남아있던 의병 세력들을 소탕하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여 감시했죠. 반일 활동이 드러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체포하고 고문하는 일 등이 헌병 경찰의 주요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헌병 경찰 제도 속에서 경찰서장과 헌병 분대장 등은 즉결 처분권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래 경찰이 수사를 하고 나면 검찰로 넘겨서 재판을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3개월 이하의 징역, 100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재판 없이 즉결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즉결 처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태형이었습니다. 태형은 옛날부터 있던 형벌인데요. 지름 1cm 미만의 막대기로 엉덩이를 10대에서 한 50대 정도 때리는 형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오래된 고대부터 활용되었었습니다. 중국의 율령을 받아들였던 삼국시대에 제도적으로 정착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고려시대에 법제화돼서 조선시대 내내 활용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이 전개되던 1894년에서 1895년경에 태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폐지는 되지 않은 채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됐었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1912년 조선 태형령을 공포하고 태형을 시행했습니다. 조선 태형령은 유치장이 부족해서 시행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을 하도 잡아들여서 유치장이 부족했고 그래서 태형으로 대체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법령 이름에서 문제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법령 이름이 조선 태형령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태형이 조선인들에게만 가해졌던 겁니다. 때문에 대표적인 민족차별적 정책이었고 무단통치의 상징적인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무단통치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제복입니다. 일제는 일반 관리들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들에게까지 제복을 입게 하고 칼까지 차게 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칼을 꺼내가지고 학생들을 직접 위협하는 경우는 없었겠지만 제복과 칼을 찬 일본인의 모습을 보게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일본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일본에선 다이쇼 데모크라시 바람이 불어 민주주의가 진전되었지만 조선은 정반대의 길을 갔다. 강점과 함께 정치 집회, 강연회, 연설회가 완전 중지되고 반일 성향을 보였던 신문들은 모두 폐간의 운명을 맞았다. 3명 이상은 한자리에 모일 생각도 마라. 소년지를 비롯한 잡지들과 각종 학회의 기관지들도 발행이 취소되었다. 민족의식을 담은 책들은 금서로 지정되었다. 총독부는 종교도 그대로 두지 않았다. 종교가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테 그냥 둘 수 없지. 불과 10수년 전 동학이 조선반도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질 않았나? 교육령의 최우선 목표인 충량한 신민 육성을 위해 일본어와 수신 과목이 중시되었다. 일본어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수업이 일본어로 진행되도록 했다. 식민지 백성을 식민지 백성답게 만들려면 식민지 백성에 걸맞은 교육을 해야 해. 수신 과목에서 배울 첫 번째 덕목은 천황폐하께 무한히 충성하는 마음이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 강점은 대륙 진출을 통한 대제국 건설의 제일보였다. 1908년 일본은 한국 정부를 압박해 한일 양국에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법을 공포한다. 한국은 30%의 주식 지분을 갖는 대신 토지를 제공했다. 주요 활동은 척식을 위한 토지 매매, 건축물 축조, 일본인 이주민 모집과 토지 분양 등이다. 대부 사업도 동척의 주요한 수익 사업이었다. 그런데 대부시 꼭 토지를 담보로 요구했고 갚지 못하면 토지를 몰수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확보해 나갔다. 1910년 12월 총독부는 회사령을 공포했다. 회사 설립 시엔 총독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총독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총독부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선인 기업의 신설, 성장을 막고 일본 자본의 진출을 지원했다. 학교 교육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었습니다. 주로 기초교육과 실업교육을 실시했었죠. 그리고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에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6년을 학교를 다녔는데 한국 학생들에게는 4년을 다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학교에서 일본어와 일본 역사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사람들의 말귀를 잘 알아듣는 단순 기술 노동자를 키워내겠다라는 것이었죠. 헌병경찰이 직결처분권과 조선 태형령 등을 이용하여
무단 통치를 자행하던 1910년대 언론에 대한 자유도 박탈했었습니다. 한국인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신문을 폐간했고요. 출판도 통제하여 항일의 내용이 들어간 서적은 발행이 금지됐었죠. 종교에 대해서도 회유와 탄압을 병행했는데요. 이 일부 종교계는 일제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총독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경제적 수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10년대 일제는 한국의 토지와 각종 자원을 노립니다. 일단 1910년에 임시토지조사국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1912년에 토지조사령을 공포해서 본격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이 토지세 부담을 공정히 하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했죠. 그러나 이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은 세금 수입을 늘려 식민 지배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일본인이 쉽게 조선 토지에 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토지 소유권자가 직접 신고하여 소유지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일제는 이전엔 통감부가 국유지로 편입했던 황실 소유지의 토지를 조선 총독부의 소유지로 막 만들어 버렸죠. 그러나 이 토지들이 실제로는 농민들의 소유인 경우가 많아서 소유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총독부는 국유지로 만든 토지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헐값으로 팔아넘겼어요. 여기서 잠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제는 한일병합 이전인 1908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었었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업무는 농업경영, 토지 매매 및 임대, 그리고 일본 이주민 모집, 그리고 식민지 개척에 필요한 자금 공급 등이었는데요. 즉 한국의 경제를 수탈하고 일본인의 한국 이주를 돕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한국 농민들에게 토지와 곡물을 빌려주고 높은 소장료와 비싼 이자를 받았고 많은 곡식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는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된 토지를 싼 값에 넘겨받아 일본 이주민에게 무상 지급하거나 헐값으로 팔았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점점 확장되어 서울 본점 외에 부산, 목포, 대전, 대구, 원산, 평양 등 주요 지역에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총독부가 법령을 만들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중심으로 토지조사 사업이 전개된 결과 일본인들과 일부 한국인들이 대지주로 성장했고 농민들은 토지를 상실하여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자신의 토지를 지켜낸 농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많은 농민들이 기간 내에 토지 신고하는 것을 놓쳐서 토지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내 땅을 왜 일본 애들에게 신고를 해야 하느냐라는 이런 민족적 감정으로 신고하지 않아서 또 토지를 상실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토지를 상실하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증가했었습니다. 한편 일제는 1910년에 기업 설립을 조선 총독이 허가하도록 하는 회사령을 공포했습니다. 말로는 한국인들도 총독의 허가를 받으면 기업 설립이 가능한 것이었지만 돈 되는 사업은 일본인들에게만 허가를 해주고 한국인들 기업 설립은 일제가 억제했습니다. 결국 이 회사령의 실시로 전기, 철도, 금융 등 이 돈 되는 사업은 일본 기업이 장악했고 한국인의 기업 설립은 소규모 제조업 그리고 매매업 등에 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일제는 어업령, 삼림령, 조선 광업령 등을 공포하여 한국의 각종 자원을 독점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은 짧은 시간 안에 조선의 전 경제 영역을 장악하고 식민지 경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시간 1910년대 일제 무단 통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1910년대 당시 식민지 시기를 겪었던 한국인들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